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4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던 검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누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민주당을 향해 법치의 문을 닫지 말라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은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 4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인데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를 맞춰 도발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이 7차 재유행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르면 12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700억, 그 유명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에 달하는 돈이자 어제 기소된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액수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목,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으로 주기로 했다는 돈이기도 하죠. 우선 확인된 1억 4천만 원을 뇌물 혐의로 보는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용, 정진상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인물들이죠. 오늘 MBN 뉴스 7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CCTV 상으로 유동규나 남욱이나 좀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셨을지. 검찰 수사관들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아파트 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지난 2014년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외에도 국회 사무실과 민주당 당사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민주당 측과 검찰이 대치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실장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와 의혹을 정진상 실장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정 실장 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서 의원들까지 총동원하면서 2차례 시도 끝에 이루어진 지난 압수수색과 달리 민주당 이번엔 4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30분 10여 명의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합니다. 문은 굳게 잠기고 약 30분 뒤 출입구 셔터마저 내려옵니다.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던 오후 12시 36분 마침내 문이 열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내부로 진입합니다. 약 2시간 40분 뒤 검찰 관계자들이 당사 밖으로 빠져나오며 압수수색은 종료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2차례 시도 끝에 이뤄진 지난번과 달리 큰 대치 없이 진행됐는데 민주당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개인 공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지만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했는데 저희는 그게 개인 근무 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그래서 고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불법 자금, 금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 군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용산 소방서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700억 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렇게 3인방의 몫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수익금 중 절반을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분은 누구일까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이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김 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3호를 소유하면서 약 1987억 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이 중 천화동인 몫의 절반인 700억 원이 3인방의 몫이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또 김 씨는 수익금 700억 원 중 사업비 등을 뺀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대장동 수사 초기 스모킹건이었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그분이라고 언급해 그분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왜냐면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돈이 3인방에게 모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금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청탁은 없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에게 좌진상 우영 이렇게 불릴 만큼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정진상 실장에게 검찰의 수사권이 딱 막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이 혐의가 있는데요. 정 실장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이 범죄 혐의는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직군, 공무원이어야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정 실장이 금품을 수수한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와 경기도 재직 시절 직함을 명시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검찰은 앞서 민주당 반발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 실장의 현 직책, 그러니까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 직책을 거론하지 않은 건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냥 당시 범죄 혐의만 보겠다, 이런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당사하고 국회 본청에 있는 정 실장의 사무실을 다 수색했으니까 이거 망신중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뭘 확보하려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미 어제 구속 기소된 김용 부원장을 상대로는 이 대표의 대선 자금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진상 실장에게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한 대장동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실장 주거지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건 검찰이 상당 부분 이 혐의 입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그리고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에 대략 1억 4천만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돈을 과연 이 대표와 정말로 정 실장이 나눠 가졌느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을 테고요. 또 대가성,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이익을 줬느냐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를 나눠 가진 사이로서의 그 자금 흐름이 나오면 그것도 걸리지만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데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이제 공범격의 이제 그 관계가 맺어지죠. 오 기자, 어제 네. 기소된 김용 부원장 얘기로 가보면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여 차례 적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공소장 약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이 대표 실명이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남지청이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실무진을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만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부원장의 돈이 이 사용처와 이 대표 관여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 참 말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검찰 수에서 혹시 이 대표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검찰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수사를 통해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도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곧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인데요. 앞서 김용 부원장이 그랬듯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예,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범야권 의원 181명이 동참한 만큼 국회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을 설득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용산고 등이 올랐습니다.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또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산경찰서에 이어 용산소방서를 찾아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수사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실 역시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돼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민의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제로의 국정조사를 실행도 못했었고 또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 야 3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처리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태원 해밀턴 호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변에 만든 불법 증축물이 골목을 더 좁게 만들어서 참사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 해밀턴 호텔은 9년간 이행 강제금만 내면서 이것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버텼다고 하죠. 특수본은 10년간의 배짱 영업 과정에서 용산구청 측과 유착 여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설치한 불법 증축물 때문에 골목길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특수본이 지목한 불법 증축물은 보시는 것처럼 제 뒤쪽에 있는 주점 테라스와 건너편 별관에 헬로윈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 부스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17.4제곱미터 증축물뿐만 아니라 임시부스 때문에 비좁게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참사 발생 골목에 호텔 측이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철제 가벽이 인명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약 10년간의 배짱 영업과 관련해 용산구청과의 유착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대표가 입건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7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수본은 유디근 경찰청장과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용산경찰서의 헬로윈 대비 문건 삭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해밀턴 호텔이 이렇게 10년 가까이 배짱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용산구청이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2차례 이행 강제금을 내고 그러고도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오늘에서야 참사 현장 주변의 불법 건축물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과 인접한 해밀턴 호텔은 지난 10년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왔습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 4억 5천여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며 버틴 겁니다. 해밀턴 호텔의 배짱 영업이 가능하게 한 데는 구청도 한몫했습니다. 2차례까지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8일 만인 지난 7일에야 해밀턴 호텔을 포함한 주변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에서나 국민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시니까 건물주들을 고발한 거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엄중 조치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밀집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가중부과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25개 구청 중 19명의 구청장과 4명의 부구청장이 참석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용산구청은 청장과 부구청장 모두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서 측의 부실 대응을 물어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이어 지휘 팀장까지 추가 입건했습니다. 소방서 측이 대응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데 30분이 걸린 게 부실 대응이라는 건데 소방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경찰에 이어 소방 측의 잘못을 다 떠넘기냐 이거죠.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소방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단계는 3가지 단계입니다. 참사 당시 소방당국은 밤 10시 43분 대응 1단계, 11시 13분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초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3단계는 11시 48분에 발령했습니다. 1단계는 용산소방서 간부가, 2단계와 3단계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습니다. 각 단계를 제때 발령했는지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데 경찰은 2단계 발령 권한이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우선 입건했습니다. 30분 가까이 비상 발령을 하지 않은 것 부실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지휘팀장 역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라고 밝혔지만 소방당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당일 소방 대응 발령이 늦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대응에 나섰던 소방 직원들에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울 용산구청에서 참사 나흘 전인 지난달 25일 헬로윈 축제 때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확대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임에도 박 구청장은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이 회의 시작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상황실은 참사 날 그 사태를 지켜보기만 했죠. 조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귀갓길 모습입니다.
구청장이 경남 의령에서 출발해 용산구청에 도착한 뒤 집으로 향한 건 밤 8시 20분쯤. 10시 59분에 사고 현장에 나갔다고 박 구청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박 구청장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지만 밤 9시 이후 같은 길로 나오는 모습은 CCTV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출구가 있는 이 골목을 따라 현장으로 갔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이 헬로윈 인파를 우려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전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확대 간부 회의는 구청장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지만 박 구청장은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회의 시작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측은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회의 직후에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다급했던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소방, 의료, 경찰의 구급 단톡방이 공개됐습니다. 제발 산 환자부터 이송해야 합니다. 통제를 해주셔야 의료진이 갑니다. 이런 식이면 그냥 철수합니다. 등등 평소에 대비 훈련을 한 번이라도 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 11분 사상자가 대폭 늘어나자 소방청 중앙구급 상황관리센터는 다급히 경찰 통제를 요청하며 문자를 남깁니다. 통제가 되어야 처치가 됩니다. 15분 뒤 소방이 올린 문자는 통제가 전혀 안 된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의료진이 현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항의합니다. 경찰이 자꾸 통제해서 현장에 진입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재난응급의료팀 출동 못 시킨다. 급기야는 자꾸 이러면 저희 다 철수하겠다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레드경보 발령 이후 66분이 지나자 현장에는 시신을 누일 자리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소방청 중앙구급 상황관리센터는 망자 30여 명을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라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망자 이송 가능 여부를 계속 묻자 산 사람부터 병원에 보냅시다. 제발이라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살아있는 환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현장에 있던 구조 인력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혼란과 혼선을 수습할 유기적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겐 AED, 자동 심장 충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현장 반경 300m 안에는 단 석 대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주민센터에 있는 건 문이 잠겨서 2대만 사용이 가능했죠. 참사가 일어난 골목 가까이에 몇 대만 더 있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만 명 넘게 모인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가 일어난 골목 주변엔 AED, 즉 자동심장 충격기가 단 석 대가 있었습니다. 이태원역과 이태원 파출소에 각각 하나씩 있었고 300m쯤 떨어진 이태원 1동 주민센터에도 한 대가 있었지만 주민센터 문이 닫혀 사고 당시엔 단 2대만 사용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태원역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표시가 없어 역사 안내소에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왔는데도 1분 5초가 걸렸습니다. 자주 다니는 곳은 이제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처음 와보는 곳이나 자주 안 와본 곳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정확한 유동인구나 해당 장소에 몇 대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현재 건물 내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는 실외에도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한 부산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선거가 치러졌고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원은 초접전 중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연결해 중간 선거 결과와 파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준학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우선 들리는 거는 중간 선거 결과 예상대로인가 봅니다. 네, 현재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4년 만에 예상대로 하원 탈환이 확실시되며 상원은 마지막 개표함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198석, 민주당이 178석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59석을 두고 개표가 진행 중인데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 이상이 유력합니다. 상원의원은 100석 가운데 35석을 선출하는데 기존 의석까지 포함해 현재 48석 동률로 민주당은 캐스팅 보트로 50석 이면 우위, 공화당은 51석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I never expected that we were going to turn these red counties blue, but we did what we needed to do. For years, the people have delivered their verdict. Freedom is here to stay. 한국개로는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하원의원이 당선돼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연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바이든 정부 심판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이처럼 차지하는 등 의회 권력이 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년 뒤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대선으로 미국 정치 일정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미국산 전기차가 아닌 경우 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에야 미국의 공장이 완공되는 만큼 법안이 수정되거나 유예될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변수이고 공화당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수정할 것으로 관측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강대강 대치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화당의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감지됩니다. 이번에는 베이징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정 특파원, 중국의 시선이 좀 까칠하다고요? 네, 우선 이번 선거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며 선거 결과는 미국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어제 올린 중간 선거 후 국가 분열과 정치적 폭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중국의 속내를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엔 공화당이 승리하면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서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 것, 또 정치적인 혼란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 피습 사건처럼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 민주당보다 강경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하면 이를 만회하려고 국제 무대에서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同台湾进行任何形式的官方往来，坚决反对侵犯中国主权和领土完整的任何行为，坚决反对背离国际社会普遍共识和国际关系基本准则的任何行径。 네,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시진핑 주석은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군 관련 공식 일정을 2번이나 소화했습니다. 임기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살 아이의 목덜미를 누르고 심지어 파리채로 때리기까지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6월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경찰과 파주시청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진행된 건데 당시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뒷북 행정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한 여성이 다가가더니 파리채를 휘두릅니다.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양쪽 귀를 잡아당겨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복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거나 발바둥 치는 아이를 억지로 들어서 끌고 나가거나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가장 화나고 좀 학대가 명확하다고 보였고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6개월치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부모는 파주시청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지만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주시는 신고가 접수된 건 시청 내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이었다며 그 전에 이미 민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담당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과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어린이집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돼 곧 폐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간도 크죠. 7억 원대 코카인을 숨기고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소속의 현직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윤기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는 일본 도쿄에서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이 남성의 책과 가방에 숨겨진 7억 원 상당의 코카인 2.5kg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경기도 산하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약인지 밀거래인지 마약 반입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시드니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직원이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도는 이곳에서 근무하던 남성을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근무지였던 해당 사업소는 남성이 지난달 휴가를 간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렇게 사고가 들어가신 거로만 알고 있죠. 호주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는 형법에 따라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고등어에 부과하는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 가격이 잡힐까 모르겠습니다. 고등어 잡이 어선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고 있거든요. 포커스M에서 안준우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싱싱한 은빛 고등어가 그물에서 쏟아집니다. 크기별로 분류돼 상자에 담긴 고등어는 어시장 바닥을 가득 메웁니다. 가을 이맘때면 씨알 굵은 고등어가 많이 잡혔는데 최근엔 상품성 좋은 고등어는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큰 거는 한 배 끌고 와도 10상자도 안 돼요. 이곳은 우리나라 고등어 물량의 80%가 거래되는 부산 공동 어시장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작은 물량이 넘쳐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빈 상자가 쌓여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고등어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위탁 판매된 고등어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자 도매 가격이 급등했고 덩달아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고등어 한 마리 가격도 한 달여 만에 20%가량 올랐습니다. 어획량 감소에다 고유가까지 겹쳐 수익성이 나빠지자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6척의 배가 한 팀을 이루는 대형 선망은 부산에 19개가 있는데 3곳은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4개 선단은 사업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작은 사고라도 날까봐 조업을 꺼리는 데다 한일어업 협정으로 어장이 좁아진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만 예를 들어도 약 31일 중에 조업 일수가 약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저희들이 피항을 가는 입장에 제한된 어장에서 아무래도 한계는 있다라고 봅니다. 한일 EEZ 협상이 체결되지 않는 한 수산업계는 고등어를 잡는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여러 조건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어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져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커스M 안진우입니다.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 이튿날로 개표가 한창이죠. 새벽에 맞춰서 기습 도발을 한 겁니다. 미사일 탄착 지점에서는 북한 군용기의 흔적도 여러 개 포착됐습니다. 국방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이번 미사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는 약 290km, 고도 약 30km, 속도는 마하 6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탄착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북한 군용기의 항적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던 지난주 미사일 35발가량을 쐈는데 나흘 만에 또 도발인 겁니다. 특히 왜 이 시점에 북한이 또 기습 미사일 도발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미국은 현지 시각 기준 8일 중간선거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새벽인데요. 단거리 미사일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겨냥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까진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은 없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긴장감을 조성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지 대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국방부도 시시각각 긴장의 연속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위협에 대비해 태극 연습을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태극 연습을 두고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해 그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NLL 남쪽으로 쏜 미사일 잔해를 우리 군이 건져냈습니다. 60년 전 과거 구소련 때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막상 당시 쏠 때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궤적을 흉내냈었죠. 구형 미사일을 그 재고를 소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신형 미사일이 부족해서 그 옛날 걸 쐈던 걸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북방한계선 남쪽 공해상으로 쐈던 미사일입니다. 우리 군이 동해바다 약 1,700m 깊이에서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잔해물은 추진체 약 3m 부분으로 4개의 주날개 일부와 액체 연료통, 엔진과 노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분석 결과 약 60년 전 구소련에서 개발된 SA-5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 군이 건져 올린 북한 미사일 잔해에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통째로 수입했는지 부품만 조립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고도 40km 이상에선 제기능을 못하는 SA-5를 고도 100km,
비행거리 190km의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해 맞추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을 지상 목표물을 노리는 지대지 미사일처럼 쐈다는 겁니다. 반세기 넘은 골동품 미사일까지 동원할 정도로 재고가 부족하거나 전력 노출을 우려해 일부러 구형 미사일로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혼선을 주기 위한 기만수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매우 고비용 구조로 도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을 계속 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이 되죠. 그래서 구형 갖고 있었던 미사일들도 동시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의도를 특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계획적인 도발이 분명하다며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 대해 재차 이태원 참사와 관계 없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일 뿐 국회에 대한 모독은 아니라고 했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준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웃기고 있네 메모에 대해 또 사과했습니다. 김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 수석이 빠진 운영위에서는 이틀째 해당 메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신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 실장은 김 수석이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잠깐의 일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 잠깐 그 일탈이 있은 거죠. 국회의원 다 하신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모독죄 고발, 대통령실 중징계 등 문책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 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봤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재차 사과. 그런데 이 브리핑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메모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은혜 수석 논란 속에 오늘 브리핑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염수정 추기경 간의 환담 내용을 전하는 도중에 울먹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네, 이 모습을 두고 김은혜 수석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부모들의 심경을 전하다가 울먹인 것이다. 이 또 다른 한편에선 어제 많은 공격과 질타를 받은 김 수석이 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겠냐, 이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도 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을 하면서 한 말이 거짓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페르난데스 이 주한 EU 대사 사이에 이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내놓은 이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앞서 들으신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EU 대사가 발끈했습니다. 네. 이 페르난데스 대사는 제 말이 언론에 의해 반대로 오용되고 왜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 외교부에 공식 항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는 이럴 때나 쓰는 말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을 비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 공모입니다. 김용현 대변인의 거짓말, 이번에는 외교 참사입니다. 공식 항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 김의겸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EU 대사의 발언 중 이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이 대응을 좀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면서 이 혼란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EU 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계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를 했습니다. 이 풍산개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반환을 요청했고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이 양육비 지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풍산개를 두고 전현 정권의 신경전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법제처는 이 풍산개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좀 협의를 했고, 이 양육비 지원 등의 이 소관 부처가 좀 검토를 하는 중에 양육비 지원에 반대한 적은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1시간 반 전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문 전 대통령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양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6개월 동안 이 무상 양육한 점에 대해 고마워해야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현행법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 지금이라도 좀 입양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행법으로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물은 데려가서 키울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령에 보면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이 동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수는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여기서 예산 지급 조항은 현행 법령에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논쟁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글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만들 합시다라는 말로 좀 글을 마무리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좀 감추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등 전 종료된 이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풍산개 반환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풍산개 이 논란이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들은 죄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정치톡톡 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하며 이르면 다음 달 하루 최대 20만 명이 확진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입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6만 명대를 보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7차 재유행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올겨울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12월이나 그 이후에 이번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여름철 유행했던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접종이 시작된 2가 개량 백신은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3%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기를 거치면서 감염이 되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득한 면역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해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특히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 마느냐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거리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빠졌던 자유라는 표현이 다시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성소수자 표현은 수정됐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삭제됐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보수 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용어를 다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였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이번에 또 바뀐 겁니다. 6.25 전쟁도 지난 9월 공청회를 거치면서 남침이라는 표현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성 관련 표현도 수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도덕교과서에 실린 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에 대한 편견이란 단어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에 포함됐던 성소수자 역시 이번 개편안에선 삭제됐습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의된 이 성평등의 가치,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나가야 되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될 것과 매우 역행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육부가 마음대로 계약한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까지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害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4名、負傷者107名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6강,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 있지 못해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수준으로 운행 중이던 고속열차 신칸센도 탈선했습니다. 그런데 열차 17량 중 16량이 탈선을 했음에도 승객과 승무원 81명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신칸센은 1964년 개통이 된 이래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그러니까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탈선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흘 전 무궁화호 탈선 사고에서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닌 열차 선로 변경 장치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올 들어 코레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만 10건이 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탈선 사고가 난 셈이죠. 코레일 소속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사고도 올해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레일은 2018년 강릉 KTX 탈선 등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습니다. 나이승 코레일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철도 안전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했지만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일본 신칸센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구호가 아닌 실행에 옮긴 안전제일이었습니다. 지진을 감지하면 열차의 미동 시스템을 통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등 운행부터 관리, 점검까지 수많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한 덕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는 이유는 우리 미사일을 자국에 떨어뜨리라고, 사람이 압사하고 재난 상황도 아닌데 열차가 탈선해도 되니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미사일은 안 쏘면 된다고요? 그럼 열차는요? 그것도 타지 말고 그냥 걸어 다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열차 탈선의 중대재해 사망까지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정규리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까지 제패했습니다. 창단 2년 만에 새 왕조 탄생을 알린 SSG만의 원동력은 뭘까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 이지영의 타구가 SSG 일루수 오태곤의 글로브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모두 뛰어나와 환호합니다. SS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 재패까지 무결점 통합 우승을 달성한 겁니다. SK를 인수해 창단한 지 2년 만에 이룬 값진 결과입니다. 1차전 9회 말 동점 홈런에 이어 5차전 역시 9회 말 대타 끝내기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한국 시리즈 MVP에 뽑힌 노장 김강민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20대 때는 그냥 좋기만 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근데 40대 때는 눈물이 나네요. SSG의 오늘의 결과물은 적극적인 투자와 맞닿아 있습니다. 추신수, 김광현이라는 두 메이저리거를 과감하게 영입하고 리그 최초로 BFA 선수와 단연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도 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용진 구단주의 야구에 대한 애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홈 경기 절반 이상 야구장을 찾아 직접 관람했고 메이저리그 부럽지 않은 로컬룸 등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지원했습니다. 인천 문학구장 홈 관중 동원력 1위! 여러분들의 성원과 우리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열정 그 모든 게 오늘의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SSG라는 새 왕조 탄생을 알리며 출범 40년을 맞은 올 시즌 프로야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남이 48, 경기는 5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는 계속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구와 광주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오늘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전남 남해안을 따라서는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일교차가 극심하겠는데요. 광주가 아침에 10도, 대구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